안녕하세요. 김경렬입니다. 며칠 전 광주 소방노조에서 119에 강제력을 가진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라는 이런 현수막을 걸고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이거죠. 응급실 뺑뺑이는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서 병원을 선정해서 강제로 환자를 수용시키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 거다. 최근 응급이송의 어려움으로 인한 구급대원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나마 환자를 받고 있던 응급실들이 없어지게 만들 뿐이죠. 응급환자 이송의 최종 목적은 병원에 도착하는 게 아닙니다. 응급이송의 최종 목적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는 거죠. 뇌출혈이 발생한 응급환자를 뇌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이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를 심혈관 조영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이송하면 어떻게 될까? 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서 접수만 하면 환자가 살아날까요? 아니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환자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진료가 불가능한 병원은 이송을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광주 소방노조는 환자 이송 시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2를 삭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항목이 정말로 삭제된다면 응급 환자의 이송 체계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얼마나 많은 병원에서 응급실을 폐쇄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배정환 교수님과 영상을 찍다가 예전에 사라진 1339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응급환자 이송 체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오늘은 과거에 사라진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1991년 적십자에서 처음 설립된 뒤 2000년대 초반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는데 전국에 12개의 지부를 두고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병원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주로는 해당 지역의 공보의들 중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1339에 배치됐었죠. 제가 예전에 사라진 1339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인턴 근무를 했던 국립의료원에 1339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응급실 근무할 때 응급실 인턴 4명 중에 1명이 그만둬서 24시간 일하고 12시간 자고 뭐 이런 좀 강도 높은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1339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화로만 안내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환자 보면서 뺑이 치고 있는데 환자도 직접 안 보고 참 꿀자리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응급의료 이송 체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적절한 인적 자원의 활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39에는 주로 해당 지역 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공보의가 되면서 배치되는데 겨우 몇 달 전에 레지던트 4년차 그러니까 응급실 치프였던 사람이 공보의로 1339에 배치된다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해당 지역의 응급실 상황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수밖에 없겠죠. 만약 그 자리에 뺑이 치고 있던 인턴이었던 절 배치했다면 제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제 눈에는 그분들이 꿀 빠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정도의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편하게 근무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고 제가 그 자리에 배치됐다면 그냥 일반 구급대원분들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응급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세하게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면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몇 달 전 해당 지역에서 응급실 치프를 했던 사람들 5-6명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인계장을 만들고 매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계장을 업데이트했을 테고 정말 지역 공동체를 위한 적절한 인적 자원 활용에 끝판왕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2012년 119와 통폐합되면서 1339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현재는 소방청 하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보의 중심으로 운영되던 1339만큼 효율적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9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상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지만 일단 비용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도 갓 졸국한 사람하고는 인적 네트워크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공보위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전화하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가 치부할 때 가르쳤던 RN 연차들일 텐데 정말 편하게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을 테고, 위급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푸시도 가능하겠죠. 이전 영상에서 배장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환자를 위해서 유도리를 내는 부분도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할 테고요. 하지만 졸국하고 3, 4년만 지나도 생판 모르는 남이고 편하게 전화를 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원 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도 얻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일이 되게 하려면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정부에서 말하는 의료개혁도 잘 아는 사람이 했다면 벌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 상황이 정리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조규영 장관님은 기재부에서만 근무하셔서 의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모르는 분이고, 교육부 장관님도 의대 학사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죠. 의대와 대학병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선거가 급했더라도 절대로 3월에 2,000명 지원 발표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편으로 넘어가신 김윤 의원님은 의사 면허증은 있지만 임상 경험은 전혀 없으신 분이고, 게다가 몇 년 전에는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하셨다가 몇 달 전에는 4,000명 증원해야 된다고 하셨다가 얼마 전에는 2,000명 증원은 너무 했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제가 다 혼란스럽고요. 박민수 차관님은 보건복지부 근무 경력이 길지만 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 공보위들과의 간담회에서 호흡기 내과 교수님을 옆에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과가 왜 수준이 낮은지 아세요?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은 위험도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지만요, 그게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게 되면 외과 계열이나 이런 데는 수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녹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를 아마 지금 제가 말을 하는 게 잘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 구체성이 떨어진다 하지만은 사실은 저런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저런 원칙을 세워놓으면 구체적인 이제 수가 작업이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녹여 들어가죠. 우리 임 교수님은 뭐 전공이시죠? 저 호흡기내과 전공입니다. 호흡기내과니까 네. 호흡기내과는 제가 리스크 요인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외과계가 보면 리스크 팩터가 지나치게 적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수가제도가. 바이탈 의료의 리스크를 이야기하면서 외과계는 리스크가 크지만 호흡기내과는 잘 모르겠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바이탈의 기본은 A, B, C죠.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중환자실에서 바이탈이 흔들리는 환자의 A와 B를 담당하는 과가 호흡기 내과입니다. 이렇게 의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오늘은 응급의료 이송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339에 대한 제 기억을 조금 꺼내봤는데, 1339가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후 진료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공보위 중심의 1339가 다시 부활하기도 어렵고요. 의대생들은 다수가 현역으로 지금 입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의료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무턱대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재는 의대 증원을 제외하곤 명확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큰 흐름은 막을 순 없고 대한민국 의료도 자연스럽게 OECD 평균에 수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호흡곤란이 있으셔서 응급실에 갔다 오셨는데 진료비가 50만원 가까이 나왔더라고요. 경증이라서. 제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 살짝 놀라긴 했지만 진료비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의료가 OECD 평균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실감했을 뿐이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